코로나 이후 여러 크고 작은 이슈들로 한국인들의 감정을 손상시킨 베트남에서 노골적으로 한국에 손 내밀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공장 투자를 요청한 것인데요. 응호엔 수원폭 베트남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면담을 갖고 앞으로 삼성이 베트남에서 반도체 공장에 투자해 베트남 현지 운영 중인 전기전자 분야 공급망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이 부회장과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며 기쁨을 표하면서 삼성이 지난번 만남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을 상당히 잘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최대 R&D 센터 공사를 하노이에서 착수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안정적인 경영 현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발전에 계속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은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어 아세안 유일의 성장 국가다. 경제 규모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모바일 기기, 반도체, 가전 등 총 3가지 분야의 강점이 있는데 그중에 모바일 기기, 가전제품, 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있다. 향후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투자해 베트남 내 전기전자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응호엔 수원폭 총리의 말대로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아 급격히 성장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국가 중 1위이며 지난해 베트남 총매출 74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총생산량의 35%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특히나 베트남 국세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천문학적인 세금도 내고 있는데요. 휴대폰 제조기지인 방닌 생산법인은 지난해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 7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휴대폰 생산기지인 베트남 타이 응호엔 생산법인도 12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인세뿐 아니라 수출, 일자리 측면에서도 베트남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직원 수는 10만 명 이상입니다. 우수한 복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최근 근로자를 위한 기업 시상식에서 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동남아시아 최정상에 끌어올린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계에서 외국인 최초로 베트남 2급 노동훈장을 받았습니다. 박 감독은 이에 앞서 2018년 1월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준우승 이후 상급 노동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런 공로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항서 감독은 무례하고 파렴치한 대우를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국인들로부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아온 베트남에서 한국을 배척하고 있는 배후에는 베트남 내 일본 자본에 영향을 받은 친일 기업들과 언론들이 있다는 주장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베트남 내에서 혐한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해외 첫 순방지로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본이 동남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베트남에서는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현실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잘 나간다는 이야기만 들려오면 어김없이 달려가 회방을 놓고는 하는데요. 문제는 일본 정권을 집권하고 있는 자민당부터가 우익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만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나타나 방해를 합니다. 지난 7월에도 일본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한국 참여를 반대하며 회방꾼으로 나선 것을 비롯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 또한 탐탁치 않아하며 자국 언론을 통해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시드니의 소녀상의 건립을 추진했을 때도 민간단체를 앞세워 노골적으로 방해 작업을 벌였습니다. 일본 측은 애쉬필드 연합교회 크루스 목사를 겨냥해 다량의 이메일과 우편물을 포함해 소송 협박을 하며
철회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본 측은 크루스 목사에게 소녀상 건립이 일본 사람을 혐오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다문화 사회인 호주의 조화를 깨고 있다. 소녀상이 끝내 세워질 경우 인종차별 반대법에 따라 소송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소녀상 제막 행사에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한인회관 땅이 지역 당국인 캔터베리 카운슬 소유라는 점에서 착안해 카운슬 측을 상대로 제막식이 회관 앞마당에서 열리면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 메일과 편지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인권 변호사 출신인 크루스 목사는 소녀상 건립은 인권과 정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번 독일 소녀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소녀상의 경우 민간 우익 세력들이 주도했다고 한다면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 명령은 일본 정부의 집요한 로비와 물밑 외교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직접 하이코마스 독일 외무장관에게 전화해 철거를 요구하는 등 끈질기게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두고 방해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과거 아베 신조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만큼은 안 된다며 이간질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과 북한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큰 기대를 내비치며 축복이란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남북이 전쟁의 종식을 논의하는데 축복합니다. 그런 남북을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을 축복합니다. 지난 2018년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었을 때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아베 총리는 미국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핵, 미사일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실질적 진정 기회가 되는 회담이어야 한다며 회담 취소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북미 회담 일정이 6월 10일 싱가포르로 다시 잡혔을 때 6월 7일 아베는 워싱턴으로 날아가 다시 트럼프에게 대북 제재를 강조합니다. 다음날 캐나다에서 G7 회의가 열려 트럼프를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더 못 기다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기 위해 불이 나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볼턴의 회고록에 보면 워싱턴에 온 아베는 트럼프에게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음이다. 거칠고 약삭빠른 북한에 양보를 해선 안 되문이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몸을 사리지 않는 방해 공작으로 다음해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회담은 아예 결렬됐습니다. 이런 베트남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 인기는 일본 세력들에게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에게 이런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본의 세력들이 한국에 대해 시기심을 낳게 배후에서 혐한 여론을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화장품의 경우 예전에는 시쉐이도, SK2와 같은 일본 브랜드가 꽉 잡고 있었지만 아모레, LG 같은 한국 브랜드가 치고 나오면서 요즘은 점유율이 고가 브랜드는 대등하고 더 페이스샵, 이니스프리 등 중저가 브랜드는 한국 브랜드가 훨씬 더 우월한 상황입니다. 가전제품 또한 불과 10년 전만 해도 베트남 내에서 TV, 냉장고 가전은 일본의 소니, 샤프, 파나소닉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삼성과 LG 두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오히려 일본 브랜드들의 가전제품들이 한국 브랜드를 잡기 위해 저가 공세를 할 정도입니다. 일본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은 동남아 시장에서 단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가 4년 전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작년에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엇비슷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다 올 상반기에는 현대차가 도요타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이 일본의 도요타, 혼다를 포함한 7개 브랜드의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일본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는 유일한 분야는 오토바이뿐입니다. 한국에서 오토바이 생산을 하는 기업이 적다 보니 유일하게 한국에 앞지르고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고 역사 왜곡으로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시켜오던 일본 우익 세력, 일본 기업, 베트남 내 친일 세력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노파만지는 한국의 위상이 고가워 보일 리 없습니다.
일본 자본이 동남아에 오랜 기간에 걸쳐 투자해왔고 일본 자본으로 부를 축적한 세력들, 즉 친일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입니다. 베트남의 기존 언론들은 일본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부담이 없는 기사들의 경우 대부분 자본의 힘이 언론을 쥐락펴락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어중뛴 태도 또한 친일 세력들의 활동을 부추기는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이번판은 지난 13일 벼랑 끝 징용 문제, 일본은 스스로 해결의 길을 막지 말아라고 경고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양보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단기 비자 면제 정지는 일본 관광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실책, 한국 관광객이 다른 나라로 떠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수출 제재 조치를 두고선 세계 무역기구 규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역사인식 문제 등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문제를 이유로 일반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 간 결정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 반작용으로 한국에서 불매 운동이 일어났지만 일본은 관광업계에 타격을 받았을 뿐 일본 정부의 시책이나 여론을 바꾸진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한 국가가 경제적 압력으로 다른 나라의 정치적 행보를 바꾸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특히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을 해결해 피해를 확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법 식민지 지배 입장에서 일본 기업, 개인 또는 정부에 대한 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영향을 받는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며 한국 내 일본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자산이 방대하고 특허 사용료처럼 철수 불가능한 자산도 존재해 이러한 문제는 영원히 일본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 돌파구로는 국제사회의 판결을 제시했다. 이 매체는 양국의 사법 판단이 엇갈리고 타협 의사도 없다면 국제사회를 통한 해결로 매듭지어야 한다며 스스로의 주장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다면 당사자 간 문제 해결보다 국제사회에서 공평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보복 다짐하더니 일본 항복시킨 사랑의 불시착, 니주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놓고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이어 아이돌 그룹 니즈가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매체들은 연이어 세계에 통용될 만큼 높은 수준이 됐다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고 나섰다. 일본 주간지 프레지던트는 지난 12일 니즈는 세계를 흥분시키나?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가 한국에 완패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문화를 비교했다. 니즈는 한국의 JYP 엔터테인먼트와 일본의 소니 뮤직이 개최한 초대형 글로벌 오디션 니즈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걸그룹이다. 마코, 리쿠, 리마, 리오, 마야, 미히, 마유카, 아야카, 니나 등 총 9명의 일본인 멤버로 이루어졌다.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타이틀곡 메이크 유 해피를 내세운 앨범은 공개 3일 만에 일본 내 각종 음악 플랫폼에서 1위를 휩쓰는 등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프레지던트는 니즈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일본 엔터테인먼트가 국제화해서 한국에 크게 뒤졌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아이돌 모닝구 무스메, AKB48 등을 소개하며 일본 엔터테인먼트가 완패한 이유를 지적했다. 프레지던트는 일본은 아이돌의 높은 퍼포먼스 능력이 아닌 미성숙에 열광한다며 완벽한 외모나 가창력은 오히려 아이돌에게 방해된다고 꼬집었다. 프레지던트는 그러나 한국은 미성숙이 아닌 외형적 완성도와 높은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한국 아이돌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미성숙함을 내세운 일본 아이돌 문화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사히 신문도 지난 11일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지만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랑의 불시착은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한국의 재벌가 상승녀 윤세리와 그를 숨겨주다 사랑에 빠지는 북한군 장교 리정혁의 얘기를 그린 드라마다. 현재 이 드라마는 일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시청률 상위 10위권 내에 머물고 있다. 아사히는 일본 대중문화계에서 드라마 겨울연가,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한국 음식 및 화장품 등 크게 3차례에 걸쳐 한류가 일었던 것으로 보고 제4차 한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인 강제 노역 현장 일본 군함도 건물 일부 폭우로 붕괴. 일본 강점기에 한국인 강제 노역 현장이던 하시마에서 올해 폭우로 일부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3일 촬영해 14일 공개한 하시마 영상에 따르면 일본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입되던 초창기인 1916년 광부용 주택으로 지어진 30호 건물의 남쪽 4에서 7층과 서쪽 6에서 7층의 중앙 외벽과 대들보가 무너져 내린 모습이다. 높이 17.4m의 7층짜리인 이 건물의 다른 벽면에도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녹슨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나가사키시는 남쪽 벽면은 지난 3월 7일, 서쪽 벽면은 6월 10일에서 12일 폭우가 쏟아졌을 때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수분을 빨아들인 콘크리트의 무게 때문에 무너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요미우리는 내구 연한을 넘겨 건물 열화가 심각한 상태인지만 안쪽에서도 붕괴가 진행돼 현 상태로는 복원 공사가 어렵다고 전했다.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에 소재한 하시마는 선 모양이 군함을 닮아 군함도로 불린다. 미쓰비시의 해저 탄광이 있던 이곳에서는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에 500에서 800명의 조선인이 사실상의 강제 노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는 전시시설을 마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곳을 포함한 23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도쿄 신주쿠에서 문을 연 전시시설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하시마 관련 코너가 강제 동원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를 부인하는 내용 위주로 꾸며져 논란을 일으켰다. 최전성기인 1959년 기준으로 거주 인구가 5,300명에 달했던 하시마 섬은 1974년 광산이 폐쇄되면서 무인도로 바뀌었다. 아베 독주를 막으라 1주요 야당 합당 추진.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도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주요 야당이 합당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전날 열린 중참의원 의원 간담회에서 당을 해산한 후 새로 창당하는 형식으로 역시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통합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내달 초순에 이런 방식으로 양당을 합한 신당 창설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앞서 민진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다 2017년 9에서 10월 분당한 후 3년 가까이 분열된 상태로 있었다. 작년 말에 소수 정당인 3인당까지 3당이 합당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번에는 신당 이름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투표로 정하기로 합의해 합당이 성사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움직임이 완전한 합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소비세 감세 등 일부 정책적 이견을 이유로 신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합당 찬성파와 반대파로 당을 가르는 분당을 추진할 생각을 표명한 바 있다.